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방송 애청하시는 분들이 벌써 아침 인사 건네주고 계시는데요.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가족 거주지를 여러 곳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피의자를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인 도피 관련자와 이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라면서 이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적법하게 진행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도 확보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김 전 회장 측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 혐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도 없는 상황에서 실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검사들의 비위를 고발한 거에 대한 부당한 응징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제 김 전 회장이 폭로했던 검사 출석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보복 차원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는데요. 김 전 회장 측은 법원에 보석 기각 또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을 했고요. 또 재판부 기피 신청서도 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건을 신설될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라고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2억여 원을 받고 우리은행 인사들에게 라임 로비 관련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아무튼 가족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압수수색을 뭐 할 수는 있죠. 새로운 좀 뭐 범죄 사실 같은 게 뭐 좀 추가적인 거 있으면 있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일단은 압수 대상이 가족이 좀 됐었고 누나라든지 네. 거기에다가 지난달에 이제 그 증거 자료나 그 혐의를 확보를 했다는데 압수수색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밀행성, 긴급성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시기가 하필이면입니다. 이거는 예. 김봉현 씨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윤곽근이 구속되고 또 전날 기소가 됐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사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김봉현의 입장문이 좀 맞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되니까 가장 좀 압박받는 게 자신보다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이 되게 압박받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증거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증거 인멸을 우려해서 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을 이렇게 누구 겁주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긴급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달에 그 정보 들었다면서요? 그날 했었어야죠. 지난달에 했었으면 예. 아무도 모르게 급히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제 하냐 이거죠. 하필이면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시기도 늦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지난 며칠 전에 터졌기 때문에. 근데 또 거꾸로 보면 그러면 그 지금 이게 그 보복이다. 네. 김봉현 회장 쪽 주장대로 그럼 이렇게 티나게 보복하냐? 근데 뭐 그죠? 좀 티나게 하는 적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 그건 제가 하는 게 김봉현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또 이전에 뭐 검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김봉현 씨는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 측은 이제 시기의 문제도 있고요. 뭐 본인의 말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옥중 입장문이 나오기 전에는 조사 후에 검찰이 전화기로 수차례 이제 가족들과 연락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검찰이 지금은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예전에 특혜를 주던 게 이 이후로 바뀐 걸 보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검사 술접대 관련 의혹과 연결을 해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장을 따르면요. 물론 이제 검찰 측은 이 특혜는 사실 확인 중이라고 했고요.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김봉현 회장 쪽에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본인이 예. 처음에는 검찰 측 어떤 참고인이나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네. 여당 인사를 이제 지목하면서 본인의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뭐 상당히 출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구치소에 있지 않고 검사실에 가가지고 조사받는 거거든요. 네. 뭐 피해자들은 그거 정말 좋아합니다. 나가는 거. 구치소에 예. 있는 것보다는 예. 검사실에 가서 뭐 커피도 한 잔 줄 수도 있고 뭐 그 여기 줬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김봉현 회장은 아닌데 뭐 초밥 시켜 먹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검찰 측을 좀 지목하고 예. 입장문을 내니까 그때부터는 좀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지금 방점이 자신의 친척,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이다라고 지금 김봉현 씨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본인이 아마 가장 잘 알 거예요. 검사의 어떤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는. 예. 근데 지금 김봉현 회장 쪽 주장대로 보복이라든지 압박이라고 한다면
뭐 김봉현 회장 입에서 추가로 나올 게 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추가로 나올 게 더 제가 하기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예. 더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압박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예. 차원이다. 예. 만약에 압박이라면 뭐. 김봉현 씨가 지금 얘기하기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현재로서 뭐 이 자리에서 추정할 수 있는 알 부분은 수가 아니기 없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그 상식적 판단에 따르면 네. 어느 순간부터 상식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행이 됐어요. 그죠? 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네. 그 문건을 기자단한테 제공하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자꾸 쓰게 되는데 상식적 판단에 따르면 지난달에 정보를 입수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건 좀 네. 상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이죠. 예. 아 그런가요? 너무 상식적이고 그래도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러게요.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요. 네, 뭐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뭘 압수해 갔는지.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대법원이 참여정부 당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삭제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비서관의 무죄 선고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 10월이었죠.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록은 2개인데요.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대화 녹취록을 전달받은 조 비서관이 회의록 초본을 만들었고 이지원을 통해 첨부의 결재를 올렸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노 대통령은 완성도를 높이라며 수정 변경을 지시를 했는데요. 이들은 초본을 다듬은 완성본을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후 처음 만든 초본은 이지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2012년 대선 전국에서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라고 공세를 하면서 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기록관을 찾았다가 대화록을 찾지 못하면서 사초 폐기 논란이 일었던 것이죠. 새누리당이 이제 역공을 취했는데요. 정쟁화가 되면서 법원까지 갔는데 1, 2심은 이 삭제된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으나 대법원이 이번에 뒤집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최종본은 남겼고 네. 초본을 없앴고 그래서 이 초본을 없앤 걸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이 문제인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1, 2심은 초본은 이제 결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없다라는 게 주된 취지였는데 대법원은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열람을 일단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음.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정 변경을 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고 1, 2심하고는 완전 다르게 지금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최종 기록이 아닌 중간 단계의 기록물들도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한다라는 판단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이 판례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도 상당히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람을 해서 수정 보완을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결재이 아니냐. 이게 판단이 1, 2심과 대법원이 달랐던 건데 대법원은 어쨌든 대통령이 열람을 했고 지시를 했으니 이게 문서관리 카드에 서명이 된 거니까 이건 결재로 봐야 된다. 이걸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들은 다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판단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참 이게 예. 한없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대통령 기록물이 이제 정말 대통령이 알기만 하면 아니면 대통령한테 약간만 간다면 그게 공문서의 형태로 완성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 기록물로 이제 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철저하게 관리 안 하면 다 이거 위반이 될 여지는 또 있어요. 그래서 1, 2심이 그런 부분 때문에 최종 결재난 문서만 공문서다,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대법원 취지가 뭐 사실 그만큼 대통령 기록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네. 가벌성이 좀 확대되거나 관리에 또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좀 그 논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최종본이 아니라도 네. 과정에 있는 기록물을 보존을 하면 좋죠. 역사적 예. 기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공개가 돼서 뭔가를 연구를 하거나 뭔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기초 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어떤 뭐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뭐 대법원의 어떤 그 판단을 이해할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그러면 당시에 그래서 이 그 최종본만 남기고 초본을 삭제한 것을 위법행위로 봐야 되느냐의 그렇죠.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부분이죠. 그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이게 그 초본이나 뭐 중간본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나 네. 판례가 없는 상태였다면 그걸 없앤 걸 그러면 이걸 유죄로 봐야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1, 2심은 그렇게 본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그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보관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부분이 충분히 있죠. 네. 역사적 가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컨대 그 중간 단계 문건들을 수정 변경했을 때 삭제했을 때 이게 처벌된다고 아마 그 사람들은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뒤늦게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애당초 이제 제기됐던 그 정치적 공방의 핵심은 의도적인 폐기이냐 아니냐 이 네, 그런 문제였잖아요. 거였죠. 네. 네. 그잖아요. 역사 그렇죠. 기록을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서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그 이 사법적 잣대를 어떻게 들이밀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공기록물 관리법보다 형량도 더 세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유죄라고 볼 것이라면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당시에 이제 지시를 받고 수정 보완하면서 초본을 삭제한 게 의도적으로 진짜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실제로는 초본에 있었는데 이게 완성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이고 이를 앞으로 국민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정치적인 악의적 의도를 갖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에는 지금. 이런 네. 내용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주된 취지는 중간 단계 문서를 수정 변경했던 것 예. 이거 자체가 예. 범죄다, 대통령기록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최종 신급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2심으로 돌아갑니다. 네. 항소심으로 돌아가긴 하는데요. 뭐 그런데- 신급에 따르죠, 통상은. 그런데 대법원. 하더라도 유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이 그래? 중간 문서, 그러니까 지금 곽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의도로 수정 변경했는지 이런 부분을 또 2심부터는 다시 또 사실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 판결의 법률 취지에 따라 가지고 중간 것도 뭐 변경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위반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또 판단을 할 걸로 보이고 뭐 그 법리는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이 그렇죠. 고등법원 또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좀 논란이 될 어떤 그 판단인 것 같긴 좀 해요.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례로 앞으로 그러니까 뭐 기록물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하는 이제 그 네. 기본 뭐 이제 원칙은 잡혔다. 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또 어쩌면 부분인 뭐 거고. 대통령 기록물 말고도 다른 공문서도 또 이렇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 물론이죠.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조두순 씨가 출소해서 머무르게 될 거주지 근처에 어린이집이 6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중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도 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JT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두순 씨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은 불과 직선거리로 1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두순 씨 같은 성범죄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 반경 500m 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3군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원생수가 100명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산시와 경찰이 협의하에 해당 어린이집 인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산시는 현재 조두순 씨가 거주하게 될 곳 근처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경비초소 2곳도 배치한 상황입니다. 내일 출소하죠. 내일. 네, 13일 아니 그게 원래 그 12일, 13일 아니 12일이라고. 10일까지니까요. 예. 예, 내일 출소하겠네요. 그렇죠. 네. 하루 남았네요. 예, 내일입니다. 갑자기 다들 정적이다 그러는데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정적 왜 흐르는지 이게 맞나 싶은데 맞고 안 맞고는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제 그 계속 뉴스가 됐고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저 범죄자 한 명 때문에 이런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투입되는 무술 경찰만 뭐 열 몇 명이요? 청원 경찰이 12명이 됩니다. 순찰 활동하는데. 예. 무술 경찰도 지금 네, 무술 부채를 경찰 6명이 뽑았습니다.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6명. 사실은 뭐 얘기를 뒤늦게 하기 그런데 참 판단을 잘했어야 돼요. 판결을 뒤늦게 와서 이렇게 막 뭐 좀 사회 그러니까요. 혼란스러워져 버렸는데 뭐 버스 지나간 네. 다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제
9일날 통과됐던 그 법안이 전자장치 등 부착 법률입니다. 예.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 음. 따라서 뭐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야간 시간에 뭐 못 나가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특정 어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걸 설정해놓고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음흠. 뭐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순 씨가 출소를 하게 되면서 인근 주민이 겪게 될 불안이라든가 치안상의 위험이 있으니 안산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재범 방지는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은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미비한 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또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점도 당연히 안산시가 늦었지만 빨리 지금이라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뭐라 해야 될까요? 소동이라고 하면 너무 가벼운 좀 뉘앙스가 소동이 느껴지긴 하는데 혼란스러운 거죠. 네, 이 혼란이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좀 또 뭐 의아할 때가 그런 있긴 얘기도 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이제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응징하겠다. 예, 저도 그래서- 얼핏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뭐 지금 그건- 어느 교도소에서 나오는지 일부 청송에 지금 있는데 청송으로 안 하고 딴 데로 딴 데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사적인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안 되죠. 법이 허용하는 그렇죠.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아니 그거는 뭐 처벌받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후가 참 정말 궁금한데. 그래도 뭐 조두순 감시법에 따라서 최대한 근데-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되겠죠. 한 시간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그렇게 좀 보도가 나왔던 거 아닌가요? 할 수가 있나요? 한 시간에 전 하루 종일 해라 해도 1000개를 못 하는데 다 그렇죠. 뭐 일반 사람들이. 네. 아무튼 뭐 조두순 한 명에 대한 감시와 체계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이런 사건 재발되지 않도록 그냥 전반적인 치안과 성범죄 관련 그 기록도 이 보관도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좀 한 사람에게만 맞춰서 이 사람만 통제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원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